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루나와 테라의 가치가 최근 일주일 사이 휴지 조각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상장 폐지했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루나코인 폭락 사태로 언론에 쉴 새 없이 보도된 테라폼레스의 대표 권도형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지만 한때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김치코인의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2018년 테라폼랩스를 창립하고 테라와 루나코인을 만든 권도영 대표. 창업 초기 200원 내였던 루나의 가격은 한때 12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500배 이상 꾸준히 성장했고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암호화폐 가운데 7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루나의 그 장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거였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하나가 이제 1달러라는 거를 이제 보장해주는 코인인데 1달러를 보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는 암호화폐의 가격.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사용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고안된 것이 바로 안정적이다라는 뜻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현금을 담보로 그만큼의 코인만을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인 코인과 현금을 1대1로 교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도영 대표가 고안한 방식은 더 과감한 방식이었습니다.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해 주냐면요. 테라라는 가격을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라는 세컨드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루나를 가지고 테라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권도영 대표가 만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일명 UST는 1달러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러가 아닌 또 다른 암호화폐인 루나를 이용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테라 생태계에서 1UST를 무조건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해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환 시스템을 통해 UST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UST는 늘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몇 배를 오르니까 사람들이 루나는 신이다. 그냥 진짜 여기는 그냥 이것만 사면 그냥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왜냐면 실제로 늦게 들어온 사람조차도 돈을 벌었으니까요. 1년 내내 올랐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코인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권도영 대표는 다음 야심작을 꺼내놓았습니다. 바로 UST를 기반으로 한 예금 시스템인 앵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테라를 사서 맡겨놓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Using Anchor Protocol at a rate that offers the highest risk-adjusted yield in crypto at a tune of about 20%. 눈앞에서 매일매일 이자가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앵커 프로토콜의 수익성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UST를 예치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연이율 20%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인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데 이자를 주니까 이자가 정말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보면 되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금 상품이 등장하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만난 듯 집 보증금부터 대출금까지 전 재산을 모두 앵커 프로토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루나 투더문, 말 그대로 달을 향해 치솟는 것 같았던 루나의 가격과 권도영 대표의 인기, 좀처럼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던 루나코인의 신화는 지난 5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물량을 일시에 던진 판매자가 있었고 일시적으로 이제 패깅이 깨지죠. 패깅이 깨지면서 이걸 발행을 과도하게 하는 완전 로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조 개씩 갑자기 루나가 새로 발행이 되는 시스템이 팡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이유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루나와 테라의 균형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 1달러 패깅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무너져서 이제 복구할 줄 알았는데 복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망했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다 루나 코인을 다 팔고 도망간 거죠. 결국 테라의 장점이던 안정성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테라와 루나 둘 다를 믿지 못하게 되자 결국 연쇄적으로 두 코인이 동반 붕괴하게 되는 일명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겁니다.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불렸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일 거라던 권도영 대표의 알고리즘은 대체 왜 무너져 내렸던 걸까? 사실 알고리즘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좀 공격적입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격적이다라는 건 리스크가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스테이블하게 만든다는 게 특히 알고리즘만 가지고 한다라는 게 만약 진짜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랑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충전기가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고 콘센트에 연결돼 있지 않은 무한동력이다라고 그런 거죠. 권 대표가 만들었던 테라 루나의 알고리즘 시스템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였다는 전문가들. 즉, 변동성이 큰 루나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는 구조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천재의 실수였던 걸까? 아니면 사기꾼의 예정된 몰락이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짜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할 때부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거고요. 정말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게 다른 증거들을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법적으로 처음부터 권도영 대표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19일 권도영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 세 가지를 합해보면 사기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홍보를 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의 현상, 대폭락. 중간에 그게 어려워지자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자금 유치 수단을 동원했던 점. 이걸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발했던 로직 자체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이자 20%를 준다던 앵커 프로토콜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권도영 대표는 정말 연이자 20%의 앵커 프로토콜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문제를 알면서도 무시했던 걸까? 이 사람이 이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라는 걸 몰랐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폰지 구조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를 얘기해 줬거든요. 공개적으로 심지어. 자신들이 20% 어디선가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그 20%는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너희 엄마한테서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숨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앵커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제보했던 테라폼레스의 전 직원 강영석 씨와 인터뷰를 하던 중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테라 루나에 문제가 있었나요? 예전부터 문제는 있었죠. 일부러 몰래 재단이 일부러 자산을 만들어서 챙긴 거를 이제 프리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원래 블록체인은 장부잖아요. 이 장부 안에 분명히 내가 뭐를 가지고 있고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테라는 그냥 재단이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불린 거죠. 프리마이닝이란 암호화폐를 공식 발행하기 전 사전에 미리 채굴해 놓은 암호화폐의 사전 발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리 발행한 암호화폐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개발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사전에 개발자나 초기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종종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 발행을 했다는 사실을 백서에 쓰지 않았어요. 백서에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몰랐어요. 백서란 암호화폐의 발행사,
발행 공식과 배정 방식, 개발자 정보 등이 담긴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테라의 경우에는 백서의 사전 발행 여부가 아예 적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개수로만 10억 개, 자그마치 1조 5천억 원어치 코인을 미리 발행해놓고 그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1년 반이 넘도록 알리지 않았다는 테라폼 랩스.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투자 정보일 텐데 처음 돌아온 대답은 알렸는데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코드 방이나 루나 홀더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그런 데서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준 거죠. 이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할 만큼 했다. 문의를 받으면 설명했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던 권도영 대표는 관련 기사가 나가기 직전 갑자기 공식 백서가 아닌 외부 공시 사이트에 사전 발행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발행했던 1조 5천억 원 정도의 코인이 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한국 원화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임의로 발행했던 코인이 그대로 현금화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차이는 권도영 대표와 함께 테라폼레스를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 신모 씨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만든 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차이라는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가 선불 카드인데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결제하는 뒷단에 그 테라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간편 결제 서비스인 차이에서는 테라폼 레스에서 만든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인 KRT를 현금처럼 충전해 여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고객이 차이 카드에 현금으로 KRT를 사서 충전한 후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차이 카드를 사용해 거래가 발생하면 차이는 상품 판매자에게 다시 원화로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아요? 왜 이런 왔다 갔다 뻔한 짓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요게 이렇게 한번 갔다가 오면 KR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거래된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호화폐가 원화로 바뀌는 구조는 굳이 왜 만들어진 걸까?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STT가 KRT로 바뀔 수 있고 KRT가 원화로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STT는 결국 테라가 가지고 있는 자유 보유 자산인 거잖아. 테라가 자기네들 자산을 공개했잖아요. 우리 이것밖에 없다고. 그 공개 리스트에 STT가 없거든요. 지난 5월 16일 루나 재단이 공개한 루나 폭락 이후 남아있는 자산 리스트입니다. 이곳에 1조 5천억 원어치의 사전 발행 코인인 STT는 없었습니다.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찍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비자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테라폼레스가 임의로 찍어냈고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사전 발행 코인이 현금화가 된다면은 그건 비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원화로 바꿔주고 이거를 또 테라로 바꿔주네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내가. 차이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준 자금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이 원화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예치금이에요. 이거 고객 예치금이거든요. 머지 포인트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고객 예치금 건드린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면은 말이 되죠. 이거 조단위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차이의 고객들이 맡긴 현금 예치금을 사전 발행한 STT와 교환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쓴 돈이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안 쓴 돈이면. 그럼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면 결제할 때 결제가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 그러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이의 고객들이 맡긴 돈이 엄연히 다른 회사인 테라폼레스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이의 고객이 맡긴 예치금이 다시 차이 고객에게 돌아가지 못할 경우 전문가는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테라 측에서 사전 발행한 암호화폐 STT와 교환된 돈이 차이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온 경우입니다. 이건 요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온 돈인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대량의 현금을 미리 찍어낸 암호화폐 SDT와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 자금 세탁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스를 알 수 있는 없는 원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테라로 바꿔버리면 이 원화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테라는 어떤 담보라든지 사람들 돈 주고 산 테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찍어낸 테라. 맞아요. 그리고 소각해버리면 됩니다. 필요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테라잖아요. 그럼 소각해버리면 되죠. 원래 알고리즘을 소각한다면. 이론적으로 1조 5천억 원까지 불법 자금 세탁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 발행, 즉 프리마이닝 지갑을 찾아내서 실제로 그 코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SDT가 발행이 됐던 게 맞고요. 총 물량 중에 1천만 SDT가 KRT로 수확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발행된 SDT가 차이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얼마의 자금이 이동했는지 직접 이제 데이터 개발을 통해서 받아와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사전 발행된 암호화폐 SDT가 차이의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또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그는 추적 과정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테라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이제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었고 일부의 트랜잭션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오류에 의해서 버그가 있어서 이걸 못 띄워줬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언가 숨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에게 제보를 했던 테라폼랩스 전 직원의 메일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라폼 랩스는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일명 안정성 자금으로 약 2조 원 가치의 SDT 10억 개를 미리 발행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백서에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점은 국내 언론에서 지난 2020년 11월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금은 문화를 소각해 나온 자금이 아니라 미리 찍혀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이 돈은 원래 차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안정성 자금은 주기적으로 차이로 흘러가 차이 결제 정산용으로 사용됩니다. 건도형의 최대 실책은 20% 이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앵커 프로토콜 이자 보관소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됐던 이 안정성 자금을 인출해 이자 보관소에 정기적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건도형은 심지어 이 일을 트위터에서 주기적으로 자랑까지 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권도영 대표가 앵커 프로토콜 이자 지급을 위해 어딘가에서 구해온 출처 불명의 자금이 결국 사전 발행을 통해 만들어낸 10억 개의 SDT였다는 겁니다. 즉 권 대표는 스스로 코인을 찍어내 그걸 환매한 돈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메꿔왔다는 얘기입니다. 20% 확정 수익을 준다는 거는 혁신적이다.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거고요. 도저히 구조적으로 이들의 수입으로는 그 20%의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찍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천재 개발자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암호화폐 생태계와 그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 연이자 20%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생각했던 앵커 프로토콜은 어쩌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모델은 아니었을까. 저도 이제 스타트업 해보고 암호화폐 해보면서 법률 자문 받으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냥 저희끼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지 하는 부분들이 불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융에는 특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 사실 누구도 감독하지 않는 영역에서 금융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고 탄탄하고 수학적인 거나 참 잘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제도권에서 불법인지 왜 그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져요. 어린 천재라고 하잖아요. 아무 나쁜 마음 없고 선량한 어린 천재들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그 어린 천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